동치미꽃 김진초. 물을 틀어놓고 손바닥으로 문지르자 하얗고 매끈한 피부가 드러난다. 피부와 피부의 접촉은 늘 감미롭다. 그것이 한낱 무일지라도. 혈자리를 찾아 내 몸을 더듬을 때 표선생도 감미로웠을까. 그 손이 미의 몸으로 또 다른 이의 몸으로 수없이 옮겨갔겠지. 잔뿌리를 사납게 잡아뜯으며 부르르 몸을 떤다. 물을 절이려 천일염 봉투를 기울이는데 질투가 확 쏟아진다. 어쩌면 나는 무가 아니라 그들을 절이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눈처럼 수북하게 뒤덮인 소금을 덜어내며 크크 웃는다.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불순한 에너지를 어쩌면 좋을까. 목이 탄다. 적당히 절여진 무에 연한 무청과 쪽파를 곁들여 절인다. 땅속에서 풍만해진 흰색과 땅 위의 녹색 이파랑이가 몸을 뒤섞으며 힘을 빼는 동안 생강, 마늘, 배 따위를 손질하여 삼배 주머니에 넣는다. 동치미 국물은 무의 3배쯤 잡아 약간 짭짤하게 간을 한다. 무의 몸이 뱉어낼 맹탕의 수분을 무시하면 영락없이 허연 골마지가 둥둥 뜬다. 골마지가 끼는 날이면 국물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국물 없는 동치미를 어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간을 먹어 세포가 촘촘해진 무의 아삭아삭 유쾌한 치감도 좋지만 혀끝을 톡톡 쏘며 긴장시키는 새콤달콤한 국물 맛 때문에 사람들이 동치미에 환호하는 것 아닌가. 알맞게 숙성돼 혀끝에서 식도까지 짜릿짜릿 핥히고 지나가는 동치미 국물을 한 대접 들이켜고 싶다. 그러고 나면 일없이 부글부글 끓는 화라산이 잦아들 것 같다. 물 많은 내 몸 또한 맹탕을 면하고 촘촘해질 것 같다. 해서 할머니가 그리도 즐기던 동치미를 난생 처음 내 손으로 담그는 중이다. 앞을 가리는 한방눈에 바람도 길을 멈춘 겨울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얼음 서걱거리는 동치미를 떠왔다. 목을 때를 꿀럭이며 시원하게 몇 모금 마신 할머니가 입을 닦으며 건네주는 대접을 나는 한 번도 받을 수 없었다. 추워요. 나는 하루 종일 아랫목을 차지한 밍크 이불 속에 온몸을 묶고 고개만 저었다. 내가 동치미를 못 먹는 줄, 아니 차가운 것은 입에도 못 대는 줄 알면서도 할머니는 번번이 내게 권했다. 할머니가 망연한 얼굴로 다시 동치미 대접에 입을 댔다. 할머니의 몸짓에 호야 부리값을 대자 방바닥을 기어가다 바람벽에 세워진 할머니의 긴 그림자도 덩달아 흔들렸다. 오늘은 들어올까? 아버지는 벌써 며칠째 부재 중이었다. 할머니가 속이 타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리라. 나를 넘어다보는 할머니 눈길이 부담스러웠다. 본래는 오렌지색이었던 커다란 꽃송이가 갈색으로 변해버린 잉크 이불을 나는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단문으로 된 아주 짧은 말만 하는 할머니. 할머니의 언어는 더없이 경제적이었다. 내 친구가 찾아오면 아무개 왔니? 미소로 맞으면 그만이었다. 뭘 물을 줄도 몰랐고 참견할 줄도 몰랐다. 간식을 챙겨주고 친구가 갈 때 내다보며 또 와라 웃어줄 뿐이었다. 말수는 없어도 내 친구가 찾아오는 걸 할머니는 몹시 좋아했다. 없는 돈에 라면 땅이나
크라운 산도에 사이다까지 곁들여 내놓았다. 내 친구를 그렇게 반기면서 정작 할머니는 친구가 없었다. 이웃과도 왕래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세상은 나와 아버지 그리고 집이 전부였다. 어쩌다 장볼 때도 꼭 나를 대동하고 나섰다. 할머니는 내 곁에서 계산만 치렀다. 당연히 깎아달라거나 덤을 달라는 흥정도 내가 했다. 할머니는 그런 내 머리를 쓰다듬고 소리 없이 덧니를 내보이며 웃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유독 받침 있는 말에 서툴렀다. 그게 창피해서 말을 아끼는가 보다 생각했다. 일찍이 할아버지가 집을 나간 것도 답답한 할머니 탓이지 싶었다. 사실 나 역시 때때로 할머니가 답답했으니까. 할머니를 두고 아주 나가버린 할아버지, 시시때때로 집을 비우는 아버지. 힘없는 나는 답답한 할머니나마 곁에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겼다. 엄마는 모르겠다. 내 기억에 엄마는 없고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만취에 기가했다가 새벽까지 나가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랐다. 그저 내 곁엔 말없는 할머니가 있을 뿐이었다. 내 인생은 통째로 추웠다. 어느 한날 따스한 햇살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고양이 같은 년. 시어머니가 툭 하면 내게 뱉던 말이다. 차가운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계절에 관계없이 따뜻한 곳만 밝히는 며느리가 밉상이긴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차가운 걸 먹으면 바로 장에서 기별이 왔다. 느긋하게 화장실을 차지한 남편에게 뒤틀리는 배를 끌어안고 어서 나오라고 애원하는 것도 지칠 즈음 나는 대놓고 차가운 것을 거부했다. 저렇게 몸이 차서야 원 애는 낳을 수 있나 모르겠네. 빈정대는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조차 견디기 힘든 동토에서 과연 싹이 틀라나 불안했다. 결혼 3년, 아마 그 즈음이었을 것이다. 남편에게서 수상쩍은 냄새가 났다. 죽자 사자 매달리며 쫓아다니던 그였기에 방심했던 나는 알 수 없는 열기에 휩싸였고 이내 목이 바작바작 탔다. 이렇게 쉽사리 배신할 사람이 어쩌자고 자살 소동까지 벌이며 내게 집착했단 말인가. 그 사람 착해. 너만 바라보고 살 거야. 여자는 그거 하나면 살 수 있어. 할머니는 내게 목매다는 남편의 순정에 엎어졌다.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옳다며 등을 떠밀었다. 좋아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나는 남편의 자살 소동에서 일종의 위안을 느끼기도 했다. 내 몸뚱이가 차가운 것 빼고는 남편에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한눈을 팔다니 이건 명백한 반칙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따지고 들이대도 남편은 묵묵부답 처분만 기다렸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다. 나는 냅다 할머니한테 달렸다. 문지방을 넘으며 숨이 턱에 닿아 말했다. 동치미, 할머니 동치미 없어? 그게 입덧의 시작인 줄 그땐 몰랐다. 할머니는 신바람이 나서 동치미를 담가 날랐다. 아마 그때가 할머니 생전에 가장 활기찬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다. 내가 할머니께 한 유일한 효도가 바로 그거였고,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라 뱃속에 태아가 주선한 효도였다. 혓바닥을 톡 쏘는 동치미에 찬밥을 말아
신침과 함께 한 숟가락 퍼넣으면 미처 씹을 새도 없이 목구멍이 진공청소기인 양 빨아들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소화도 잘 됐다. 그러나 복없는 할머니에게 행복한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입덧이 길었다면 할머니가 좀 더 오래 즐거웠을 텐데 한 달 남짓 지나자 슬그머니 가라앉았다. 나보다 할머니가 더 아쉬워했다. 동치미가 필요 없어지자 할머니 발걸음도 뜸해졌다. 그리고 다시는 동치미를 먹지 않았다. 내 몸이 또 차가운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다. 대하의 안부를 걱정하다가 문득 북극곰을 떠올렸다. 얼음장 속에서 산다고 북극곰이 얼음장처럼 차지는 않을 것이다. 얼음 주머니에서 그 작은 생명을 키워낸 아이라면 생명력은 누구보다 강하겠지.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겠지. 적어도 나처럼 고양이 같다는 야유는 듣지 않겠지. 한겨울 얼음 서걱거리는 동치미쯤은 단숨에 마실 수도 있을 거야. 나는 태아에게 겨우 그런 격려나 보내는 초라한 어미였다. 아들을 낳자 남편은 조용히 내 곁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런 남편을 환영하지도 물리치지도 않았다. 어미의 거룩한 모정에 빠져 남편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뻔질나게 손자를 보러 드나들었다. 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성질 급한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 끌고 한의원 순례를 시작했다. 아들을 낳았다고 안심할 일 아니다. 자고로 여자는 몸이 더워야 남편 사랑 받는 법이니 큰소리 말고 고쳐보자. 아무리 끌려다녀도 내 몸은 녹을 줄 몰랐고 둘째도 생기지 않았다. 40이 넘기면서 내가 나를 견딜 수 없었다. 뻑뻑하고 무거운 팔다리 남아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 산 사람이지. 내 몸에서는 벌써 쉬취가 풍기고 있었다. 몸을 비틀어 짜면 물이 한 양동이도 넘게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겉이 멀쩡하니 누구도 나를 환자로 여기지 않았다. 몸이 뜨거운 남편만 이따금 불만을 토로했다. 합방이 어려운 탓이었다. 미루고 미루다 숨이 턱에 닿은 남편을 더 이상 물리칠 수 없어 받아들이면 일주일을 자리 보존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 몸살에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다. 굶주림에 지쳐 어렵사리 안고 나면 퍼져버린 마누라에게 미안해 눈치를 보며 쩔쩔매야 했으니. 사실 남편이 한눈을 팔아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여자였다. 어떤 남편은 침대에서 마누라의 차가운 발만 닿아도 진저리를 치며 돌아눕고 날이 더워지면 아예 바닥으로 내려가 요를 따로 깔고 잔다는데 나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희망 없는 내 몸뚱이에 지쳐가던 어느 날 문득 사위스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혹 그게 문제는 아닐까. 아직도 터줏대감처럼 들어앉아 그리운 청춘을 재생시키는 첫사랑에 생각이 미쳤다. 그의 품에서 열광하던 세포들, 그땐 매일 저녁 그를 붙들었다. 다양한 이유로 그를 불러내 밥 사주고 술 사주며 요철처럼 몸을 맞췄다. 그때는 몸실인 줄 몰랐고 몸살 따위의 후유증도 없었다. 어쩌면 그가 키워드일지도 몰라. 바깥은 화창한 5월인데 내 몸은 지하 무덤에 갇힌 듯 축축하고 시렸다. 단 한 번이라도 숨쉬는 시체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날씨만큼이나 화창한 그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드디어 내가 미쳤나 봐. 그대로 바닥에 꺼져 매장되었으면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다. 그때 나는 죽었다. 제정신인 여자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욕심도 갖지 않기로 했다. 그저 내 몸의 시취를 맡으며 오한에 떨며 목숨 떨어질 날만 기다리기로 했다. 이제 알겠다. 얼음을 깨는 도구는 곡괭이가 아니라 가느다란 바늘이라는 것을. 어릴 적 얼음 가게에서 얼음을 깰 때 보면 꼭 바늘을 이용했다. 가느다란 바늘을 직각으로 세우고 망치로 가볍게 톡톡 치면 그 단단한 얼음장이 단숨에 쩍 갈라지곤 했다. 그동안 수많은 침을 맞아봤지만 효과를 보기는 처음이었다. 연대가 맞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 얼어붙은 내 몸에 물고가 트이자 표 선생이 지친 표정으로 몸을 뺐다. 그때 나는 얼어붙은 내 몸에 균열이 생기고 꼬물꼬물 실핏줄이 차오르는 줄도 몰랐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려내겠다더니 자신 있다더니 표 선생마저 포기하는가 싶자 눈앞이 캄캄했다. 죽음을 불사하고 몸을 맡긴 나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었다. 내가 또 속았지. 표 선생을 소개해준 미애가 원망스러웠다. 언니, 내가 효염을 본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찜질방에서 만나 가까워진 미애의 말에 나는 시큰둥했다. 어디 한두 번 속았던가. 병원이고 한의원이고 민간요법이고 중국 침쟁이고 다 동원했지만 얼어붙은 몸뚱이는 깨어날 줄 몰랐다. 더 이상 구차하긴 싫었다. 그저 사는 날까지 찜질방에서 껍데기나 녹이자 체념하고 틈만 나면 달려가 몸을 구웠다. 사시사철 한겨울인 동토에서 달달 떨며 불가마 앞에 시린 몸을 구웠다. 나 정도는 아니라도 미애 역시 몸이 차 고생하는 애였다. 온갖 시도 끝에 다 포기하고 찜질방이나 전전하는 내 사정을 딱하게 여긴 미애가 자꾸 권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다. 허간한 침쟁이도 아니었다. 자기 몸이 아파 스승을 쫓아다니며 배웠고 스스로 침을 놓아 고쳤다는 표 선생은 쟁이보다 도사에 가까워 보였다. 어떻게 이런 몸으로 여태 사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80노인의 맥이네요. 이제 갓 지천명에 들었었지만 맥이 약하단 소린 하도 들어서 놀랄 일도 아니었다. 곳곳에 어혈이 돌덩이처럼 뭉쳐 피가 흐르지 않는 몸뚱이였다. 다른 이들은 손발이나 아랫배만 차다는데 나는 온몸이 다 시렸다. 게다가 냉장고에서 막 꺼낸 맥주병처럼 피부는 늘 이슬이 맺혀 축축했다. 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애가 하도 때를 써서 인사로 맥이나 짚어주고 말 생각이었는데 평생 떨고 산 내가 안타까워 외면할 수 없다는 표 선생에게서 진실성이 느껴졌다. 게다가 말끔히 고쳐준다는 호언 장담이 아니라 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겸손에 신뢰감이 더했다. 프로보다 실력 있는 아마추어도 있지 않던가. 한 번 더 속 아파? 연대가 맞으면 개똥도 통한다는데 이 사람이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 자리에서 몸을 맡겼다.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으니까 과감하게 찌르세요. 80대 맥이라서일까? 하루 80대의 침을 맞았다. 손바닥에서 찌르면 손등으로 나오는 10cm짜리 장침이었다.
온몸 구석구석 혈자리를 찾아 막창을 냈다. 표 선생은 침을 놓을 때마다 아프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없나?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애써 대담하기로 했다. 그래야 표 선생이 마음 놓고 실력 발휘를 할 테니까. 괜찮아요. 시원한데요. 사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다. 침의 크기나 무시무시한 시술에 비해 통증은 미미했고 때로는 시원하기조차 했다. 언젠가 중국에서 마사지 받을 때 아프다니까 너무 약하게 주물러서 실망했던 기억이 났다. 웬만하면 엄살 않는 게 이로울 것 같았다. 아프면 바로 얘기하세요. 그땐 몰랐다. 표 선생이 왜 그토록 그 말을 자주 했는지. 몸을 자반 뒤집게 하며 앞으로 1시간, 뒤로 1시간 침을 맞았다.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라 반응하던 피부가 표 선생의 손길에 점점 익숙해졌다. 80대나 맞으니 표 선생의 손이 지나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었다. 하루 2시간, 단지 침만 맞는 것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친숙해질 수 있었다. 피부와 피부의 접촉은 그런 것이었다. 때로는 표 선생 사무실에서, 때로는 우리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 몸을 맡겼다. 내 목숨을 맡겼다. 완전히 낫게 해드리면 제게 뭘 주실 겁니까? 표 선생이 농담을 다 걸었다. 뭐든지 드리죠. 마지막이라 생각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내가 마루타일 수도 있었다. 표 선생에게 몸을 맡긴 건 모험이라기보다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진정성이 보이는 표 선생의 연민에 매달리는 동토만 녹여주면 아낄 게 무엇랴 싶은 심정이기도 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짐하는 표 선생이 장난스러워 보였다. 10년쯤 연상인 표 선생은 오래전 풍을 맞아 반신불수가 되었다. 치료를 받았으나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이목구비를 포기할 수 없었던 표 선생은 용한 침쟁이를 따라다니며 공부한 끝에 스스로 침을 놓아 자신을 바로잡았다. 그래도 딱 하나 웃을 때만큼은 표시가 났다. 미세하게 돌아간 표 선생의 입을 보며 나도 웃었다. 제발 내 몸이 통하게 해줘요. 마지막에 당신의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 또한 받아들일게요. 부활의 제사상에 그 정도 재물은 올려야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웃을 때 돌아가는 당신의 입, 딱 그 정도면 족하겠어요. 처음엔 매일, 일주일 후부터는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다. 침도 체력이 받쳐줘야 맞을 수 있다. 편히 쉬면서 보양식을 챙겨 먹는 날들이 이어졌다. 처음엔 투덜거리던 남편이 한 달쯤 지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때? 기별이 오는 것 같아? 돌팔이라고 무시하더니 웬 변덕? 남편이 겸연쩍은 미소를 깨물고 어깨를 툭 쳤다. 제 몸뚱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본인만 모르냐? 표 선생의 침이 점점 아프게 느껴진 건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서부터였고 표 선생이 농담처럼 자기 마음을 넌지시 드러낸 뒤부터는 오만상이 찌푸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침에 삿된 마음이 실려 흔들리는 건지도 몰랐다. 중도에 느슨해질 일이 아니었다. 끝까지 하나의 소망에만 마음을 모아야 했다. 역시 표 선생은 돌팔이일까. 침 맞는 날이 소름 끼치도록 두려웠다. 뼈 사이를 헤치고 쓱 지나가는 서늘한 금속. 생사를 뜨는 통증이 오롯이 전해지면 나도 모르게 흡, 숨이 멈춰지면서 발가락이 오그라들었다.
하나씩 침을 놓을 때마다 숫자를 세었다. 80개의 침을 두려움 속에서 해낸 시간은 비가 내렸다. 그래도 표 선생이 민망할까봐 아프다는 소리도 못했다. 아프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표 선생이 물었다. 찡그린 내 얼굴과 긴장한 근육을 읽었을 터였다. 나는 말도 못하고 억지로 얼굴을 편 채 고개만 저었다. 이제 다 왔어요. 피가 통하니 신경이 살아나는 거지요. 표 선생은 가능하면 빨리 통증이 오길 기다렸다고 했다. 생각보다 훨씬 상태가 나빠 은근히 불안하던 차에 내게서 반응이 오자 한시름 놓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우리는 미애를 불러내 축배를 들었다. 돌아온 통증을 위하여. 통증이야말로 생명의 증거. 우리는 돌아온 통증을 환영했다. 내가 그리도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표 선생은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얼굴로 자주 잔을 부딪혔다. 표 선생 마음뿐 아니라 내 몸도 습기가 빠져 몸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통증이 돌아온 뒤 나는 자주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좋아졌네. 사람들의 인사를 들어서 그런지 창백하고 푸르스름하던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표 선생이 손을 들었다. 나는 아직 아닌데 표 선생 혼자 다 왔다는 것이다.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는 없었다. 생강차는 차갑게 식어가고 가부좌를 든 표 선생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표 선생은 몸을 가두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잠시 자리를 지키다 일어섰다. 그래, 당신 역시 돌팔이었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큰 소리만 치는 허풍쟁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표 선생 목소리가 딸려 나왔다. 나도 살아야지요. 이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표 선생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침 맞는 사람 이상으로 침 놓는 사람도 지치는 걸 뻔히 알면서 어쩌자고 표 선생을 배려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했을까. 무슨 조화 속인지 내가 무슨 빚쟁이라도 되는 양 한없이 표 선생의 길을 빼앗고자 했던 것이다. 언니는 워낙 골이 깊어서 끌어내기가 버겁대요. 침 마느라 축난 몸 보신시켜준다며 불러낸 미애가 눈치를 줄 때도 무심히 지나쳤다. 아, 나는 얼마나 이기적 인간이었던가. 얼굴이 활활 달아올랐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고 나를 포기한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다. 당신 이제 졸업했소?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물었다. 내 몸에서 멍이 사라진 걸 발견했나 보았다. 침 맞은 자리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성한 데가 없던 몸뚱이가 제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젠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네.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 사람 용하긴 용하네. 날 잡아서 술 한잔 대접해야겠어. 아, 나의 무딤을 어쩌면 좋을까. 대체 무엇에 취해 변화도 몰랐을까. 합방하면 일주일씩 들어눕던 내가 무슨 일이 있었수? 하는 몸짓으로 다음 날 아침상 차리는 걸 보며 남편은 쾌재를 불렀다는데 나는 소심하게 다시 찜질방이나 드나들며 내 팔자에 그렇지 뭐. 한숨만 쉬고 있었으니. 돌아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혈색이 좋아지고 섹스 후유증이 없고 몸에 냉기가 가셨다. 무엇보다 기분 좋은 건 보송보송해진 피부다. 사시사철
몸이 차고 축축해 아무리 반가워도 누구와 손잡기가 창피했다.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할 때는 재빨리 옷에 손을 문지르고 잡아야 했다. 이제 나는 악수에서도 자유롭다. 면목 없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미애와 동행하려 전화를 걸었더니 급한 약속이 있다며 빼는 눈치였다. 다음으로 미룰까 하다가 내친 걸음이라 재촉했다. 그동안 빼앗긴 기 오늘부터 차근차근 갚아드릴게요. 다른 건 못해도 평생 몸보신 시켜드릴 자신은 있어요. 남편도 전폭적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급한 대로 근처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를 사들고 사무실 문 앞에 섰다. 간유리로 비치는 실루엣이 분명 남녀였다. 남녀가 서서 부둥켜 안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표 선생 혼자 공부도 하고 이따금 침시술도 하는 작은 공간이었다. 돌아설까 하다가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두두두두 빨라진 심장 박동에 걸음이 다 꼬였다. 표 선생과 마주 앉으니까 바로 미애인 까닭이었다. 미애가 왜 여기 있는가? 나를 따돌리고 이곳에 와서 무슨 짓을 하는가? 미애도 미애지만 표 선생은 또 왜? 나한테 그랬듯 미애에게도 음흉스러운 제스처를 취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전화를 따돌리고 여기 온 미애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여튼 꼬인 발걸음 이상으로 내 생각도 정신없이 꼬이고 있었다. 언니 이제 왔네. 내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저것이 도대체 날 뭘로 알고 개수작이야? 날 기다렸다고? 그럼 둘이 하는 짓거리 보여주려고 미리 온 거란 말이냐? 흥분한 나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 일단 소파에 먼지를 일으키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목이 바작바작 타들어갔다. 미애가 가벼운 엉덩이를 놀리며 차를 타러 갈 때 나는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말했다. 차는 됐고 냉수나 한 잔 줘. 앞에 앉은 표 선생이 싱긋이 웃었다. 이 사람이 누구 약올라 죽는 걸 보려고 그러나? 멀리서 편죽을 올려 나를 달아오르게 할 참이라면 어림도 없다. 아무리 오다 가다 만났지만 미애와 나는 자매 같은 사이다. 그런데 두 여자를 한꺼번에 농락하려고 급하게 냉수를 들이켜고 벌떡 일어섰다. 왜? 언니 선생님한테 식사 대접하러 온 거 아니었어? 깐죽거리는 미애 기싸대기라도 갈기고 싶은 걸 어금니를 물고 참았다. 내가 무슨 씨앗을 본 것도 아니고 왜 이리 흥분하는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표 선생도 미애도 혼자 몸이었다. 그들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표 선생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의 사생활에 참견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근원을 알 수 없는 화가 솟구쳐 어쩔 줄 몰랐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감정이었다. 이 배신감과 분노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당치도 않는 감정에 나는 마구 끌려다녔다.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혹 질투는 아닐까? 나보다 젊은 미애, 나보다 날씬하고 예쁜 미애, 홀가분한 솔로인 미애에 대한. 그렇다 해도 내 속에서 이미 일어난 전쟁을 멈출 수는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표 선생을 선점하지 못한 내 과오를 생각하며 패인을 분석했다. 그러다가 나를 배신한 표 선생에 대한 원망이 미애에게로 옮겨졌다. 미애 그것이 원래 여우잖아. 나한테 달라붙어
언니 언니 하며 김치에 밑반찬에 얻어다 먹고 외롭다고 불러내 술은 저 혼자 마시고 술값은 번번이 내가 치르게 하고 그 여우가 표선생을 꼬이느라 나를 이용한 거야. 그래야 제가 빛을 보니까 못된 것. 내 다시 너를 상종하나 봐라. 미애에게 저주를 퍼붓는 날들이 이어졌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화덕증에 자주 냉수를 마셨다. 그러나 아무리 냉수를 마셔도 속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문득 동치미가 떠올랐다. 그거라면 속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없으니 방법이 없었다. 할머니 곁에서 구경하던 기억을 더듬더듬 조합해 장을 퍼왔다. 그리고 역시 더듬더듬 동치미를 담그며 더듬더듬 내 몸이 통하게 된 경위를 뒤돌아보는 중이다. 확실히 나는 살아났다. 질투라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휘둘리는 게 그걸 증명한다. 숨쉬는 시체일 적엔 아무런 감정도 욕심도 없었다. 얼어붙었던 내 몸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노래하라. 좀 더 크게 노래하라. 응원을 보낸다. 눈길을 걸어도 발 시린 줄 모른다. 주머니 속 손도 보송보송하다. 얼음을 잊고 피어난 샛노란 복수초처럼 환하고 어여쁜 질투. 부활한 질투 또한 반갑기만 하다. 질투에는 독이 들어있고 소량의 독은 때때로 약이 된다. 어렸을 때 나는 동치미가 만들어낸 탄산가스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나 몰래 동치미에 사이다를 넣는 거라고 우기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무의 매운맛이 익으면서 가스로 바뀐 거 아닐까? 매운맛이 탄산가스로 변했다면 결국 자극적인 건 끝내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암담해졌다. 아무도 모르는 내 도끼도 우울했다. 한기를 줄이려 콩벌레처럼 몸을 말고 살지만 돌돌 말린 내 피부의 차가운 감촉에 놀라 스스로에게 독을 쏘기도 했다. 몸을 펴도 춥고 말아도 추운 날들. 근본 혹은 운명이 영영 바뀔 수 없다면 우울한 내 앞날에 희망은 없었다. 최근에야 나는 방송을 통해 무의 매운맛이 항산화, 항암작용을 한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의 엉뚱한 축축과 어린 날 내가 가졌던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각나 혼자 씁쓸하게 웃었다. 국수를 먹고 체하면 할머니가 꼭 내미는 것도 무였다. 할명수보다 더 좋은 천연 소화제라며. 아닌 게 아니라 물을 먹으면 이내 시큼한 트림이 나오고 서서히 속이 뚫렸다. 얼음 서걱거리는 동치미는 싫어도 햇빛을 받아 고운 연두빛을 띤 무 대가리는 그 색깔만큼이나 달짝지근한 게 먹을만 했다. 어쩌면 무가 아니라 연두빛이 마음에 들어 우적우적 씹어 삼켰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너나 없이 연탄을 떼던 그 시절 겨울철 상비약 역시 동치미 국물이었다. 9시 뉴스에조차 연탄가스에 중독되었을 때 재빨리 환자를 밖으로 끌어내 동치미 국물을 먹이는 응급조치를 권유했다. 의식을 잃은 환자가 구토할 경우 기도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리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곤 했다. 나는 질투에 중독되었다. 내가 지금 동치미를 담는 건 본능적인 자구책일 터이다. 의식이 있으니 적어도 기도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옹기 항아리에 모든 재료를 넣고 뚜껑을 닫다가 아차,
빠뜨린 게 생각났다. 할머니는 나를 앉혀놓고 듣거나 말거나 하나하나 가르치며 동치미를 담곤 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동치미이지 나는 입도 안 대는 동치미를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오늘 내가 이렇게 몸이 달아 동치미를 담글 줄 예상하고 있었던가. 새삼 할머니 예지에 감사하며 항아리 뚜껑을 덮으려다 동작을 멈추었다. 설탕을 넣으면 국물이 끈적끈적해진다며 꼭 뉴수가를 넣었던 할머니가 떠올랐던 것이다. 설탕을 안 넣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뉴수가를 사러 마트로 달린다. 할머니를 만나러 달린다. 할머니는 김치 중에 유독 동치미만 잘 담갔고 동치미만 즐겼다. 어른인 할머니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걸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단둘이 앉은 밥상에서 할머니는 하얀 동치미를 나는 빨간 깍두기를 앞에 놓고 제각각 먹었다. 안 매워? 할머니는 신기한 듯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매워도 맛있어. 할머니도 한번 먹어봐. 새빨간 깍두기 국물에 비빔밥을 한 숟갈 떠서 할머니에게 내밀자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다. 머리가 굵어지고야 그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할머니는 일본인이었다. 허우대 좋고 기분 파인 할아버지에게 반해 가족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혈혈단신 한국에 왔다. 그땐 할아버지의 역마살도 멋있어 보였다는 것이다. 들썩거리는 할아버지를 할머니는 임신으로 붙들었다. 할아버지는 고추 달고 나온 아들을 보자마자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려주곤 온다간다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괌에서 현지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가 풍문에 들리기도 했다. 정착을 모르는 할아버지라 어렵사리 찾아 나선들 만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만나도 붙들 자신 없는 할머니는 붙박이 기다림을 대기했다. 그나마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3층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그럭저럭 살 수는 있었다. 할머니는 당신이 일본인임을 들켜 혹시라도 자손들에게 흉이 될까봐 말을 아끼고 이웃과 사귀지도 않았다. 버림받은 자신이 부끄러워 친정과도 담을 쌓고 살았다. 남편도 없는 타국에서 끝내 뼈를 묻은 할머니. 할머니 인종도 나 혼자 지켰다. 할아버지는 또 어딘가를 헤매고 다니는 중이었다. 입술이 하얗게 탄 할머니가 아기처럼 쌕쌕대며 희미하게 말했다. 동치미가 먹고 싶어. 한여름에 어디서 동치미를 구하지? 나는 냉면집을 찾아 달렸다. 할머니 입에 숟가락으로 동치미를 흘려 넣었다. 이미 목구멍도 다치는 중인지 아주 느리게 흘러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 눈길은 문에 닿아 있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할머니가 기다린 사람이 할아버지였는지 아버지였는지 나는 모른다. 언젠가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퉁박을 주며 동치미 그릇을 빼앗아 내동댕이 쳤다. 애저녁에 떠난 사람인데 제발 청승 좀 그만 떨고 이제라도 가세요. 할머니가 눈물 그렁한 눈으로 애원했다. 아들, 제발 가라고 하지 마. 나 여기서 기다릴 거야. 맵지 않은 동치미가 입에 맞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쩌면 할머니는 씨앗에 대한 질투에 속이 타서 밤마다 그리 동치미를 마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낮보다 밤에 더 동치미를 마셨다. 낮엔 반찬으로만 먹었는데 밤에는 밥도 없이 맨 동치미에 물을 약간 타서 마셨다.
타는 속을 달래기에 동치미만한 것도 없다. 내 입덧을 가라앉힌 동치미도 실은 입덧 이전에 남편이 한눈 팔던 여자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질투에 눈이 멀었다. 내 관할 구역도 아닌데 멈출 수 없다. 아직도 이것도 혹시 치매 위력인가? 어딘가 질투를 유발하는 신경을 침으로 자극한 건 아닐까? 내 안에서 움직이는 이상한 기류, 당치도 않은 배신감과 분노가 화라산처럼 들끓는다. 실종된 이성을 찾으려는 의지도 없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내가 반갑기만 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새스러운 감정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축축해지고 무거워져 무기력증에 빠졌고 몸 따라 감정도 얼어붙어 휘로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욕실 앞에 벗어 던진 남편의 양말짝을 들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들이 흉내내는 몸 개그에 깔깔대며 웃기도 한다. 내가 변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얼어붙은 몸에 물고가 트이고 졸졸졸 비가 흐른다. 얼음장 밑에서 옹색하게 흐르던 시냇물이 봄비를 만나 쩡 깨지자 내가 봄볕에 녹아 노래한다. 바늘로 얼음장을 깨듯 내 몸에도 수없는 침이 박였었다. 몸이 녹고 피가 돌자 살며시 고개를 드는 감정의 갈래들, 그 첫머리에 질투가 있었다. 질투가 이토록 뜨거운 감정인 줄 미처 몰랐다. 그 뜨거움이 나를 부활시켰다. 수없이 박혔던 침이 내 몸을 깨워 5, 6월까지 벗을 수 없었던 내복을 2월에 벗어 던졌다. 상을 차린다.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발휘해 음식을 장만했다. 보은의 밥상이다.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음식을 나르는 미애가 아직은 곱지 않다. 표 선생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점잖게 앉아있다. 두 사람 다 나를 바보로 하는가 보다. 비위장이 상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표정 관리를 한다. 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동토에 갇혀 있을 터. 오직 그 생각만 하기로 한다. 동치미 독뚜껑을 열자 여기저기서 작고 하얀 꽃이 꼬리를 끌고 올라와 퐁퐁 피어난다. 할머니가 말하던 동치미 꽃이다. 이 꽃이 없으면 동치미도 아니야. 황홀한 듯 숨을 멈추고 꽃구경을 하던 할머니. 항아리가 빨아들이기라도 하는 양 고개를 쳐박고 끊임없이 터지는 꽃망울을 감상하던 할머니. 항아리 속에 과연 동치미꽃만 있었을까? 쪼그랑 할머니 꽃도 또 있었을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에 와서 아들 하나 낳고 가뭇없이 져버린 초라한 당신 얼굴. 그것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 방울도 떨구었겠지. 눈물 방울의 낙하에 놀라 피어나는 또 다른 왕관꽃도 보았을 테고. 동치미 꽃을 한 국자 떠서 마셔본다. 첫 솜씨치고는 맛이 제법이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도왔나 보다. 아끼던 그릇에 동치미를 담아 내간다. 안 그래도 커다란 미애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확장된다. 언니, 웬 동치미야? 동치미 냉면을 즐기는 미애는 안다. 냉면집에 가면 나는 꼭 매운 비빔냉면을 주문했었다. 목구멍 따가운 꽃이 먹고 싶어서. 건너뛴 대화로 알아들었는지 미애가 당황한다. 언니, 장미꽃 받고 싶었구나. 다음엔 한 다발 안겨주겠다는 미애에게
하얗게 눈을 흘긴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과 차를 내왔을 때 표 선생이 나를 향해 또박또박 말한다. 동치미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 작전 성공인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어 미애를 건너다 보자 그녀가 쿡쿡 웃는다. 구경 재밌었어. 삐치고 질투하고 언니도 장난 아니던데. 아, 나는 끝까지 환자일 뿐이었다. 미애와 표 선생의 해프닝은 나에 대한 마지막 처방이었고 창피하고 약이 올라 밖으로 뛰쳐나오자 표 선생이 껄껄 웃으며 신발을 신는다. 환자로부터 떳떳하게 해방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지요. 대접 잘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동치미 맛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애가 재빨리 핸드백을 챙기고 표 선생에게 달라붙어 팔짱을 낀다. 장난인 줄 알면서도 눈꼴 사납다. 이것이 끝까지 염장을 지르네. 신경질적으로 미애의 팔을 낚아챈다. 넌 남아. 밀폐 용기에 동치미를 덜어낸다. 뽀글뽀글 꼬리를 끌고 올라와 상쾌하게 터지는 꽃을 꺾어 담는다. 두 통을 덜어내니 바닥에 가깝다. 한 통만 주면 안 되나? 한 통만 주면 안 되나? 저들이 정말 커플이 되면 좋겠다. 나이가 좀 들어서 탈이지 인격은 그만인 남자 아닌가. 내가 키운 동치미 꽃을 한 입 두 입 따먹으며 저들의 사랑도 피어났으면 좋겠다. 오래 두면 시드니까 부지런히 먹어. 내가 평생 대줄게. 언니야말로 맛이 간 거 아니야? 오늘 계속 왜 이래? 무식하게 동치미만 먹지 말고 꽃도 즐기며 먹으라고 이 맹추야. 앞으로 한 달에 2번은 동치미를 담가야 할 것 같다. 그러다 보면 할머니처럼 항아리의 얼굴을 받고 내 얼굴을 들여다볼 날도 있겠지. 입을 벌리면 할머니를 닮은 덧니가 하얗게 눈에 들어오기도 하겠지. 할머니에게 고질병이었던 질투가 내겐 피를 통하게 하는 마지막 처방이었다. 내겐 몇 주도 견디기 힘든 질투를 평생 안고 산 할머니. 새파란 질투를 먹으며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담뱃집처럼 하얗게 바스러진 할머니. 이제쯤 저승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을까? 소식을 알 길 없는 할아버지가 부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면 싶다. 할머니 기일이 머지않았다. 일본과 한국의 지리적 차이만큼이나 다른 질투를 겪었지만 할머니와 나 사이엔 동치미가 있다. 벌써부터 할머니 기일이 기다려진다. 그날은 내가 담근 할머니표 동치미를 항아리째 올려야지. 뽀글뽀글 긴 꼬리를 끌고 올라와 순식간에 퐁퐁 피어나는 무색 동치미 꽃을 바쳐야지. 그러면 할머니의 질투와 기다림도 동치미 기포처럼 순간적으로 터진 뒤 가뭇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